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문각에서 민법 강의하고 있는 서석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강의는 5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입니다. 해설 강의 시작하기 전에 모의고사를 보는 의미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이제 내 실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본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그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 취지도 있지만 그보다는 약간 리허설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10월 25일 날 36개 시험을 치실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한 리허설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건 실력이에요. 컨텐츠, 실력을 채워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실력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게 기술이거든요. 테크닉, 시험 치는 기술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1교시 같은 경우 개론부터 먼저 문제를 풀 것인지 아니면 민법부터 풀 것인지, 그게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거든요. 거기에 따라 점수가 변동될 수도 있어요. 똑같은 문제라 하더라도. 그 다음에 시험 칠 때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거기서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빨리 넘어가야 돼요. 다음 문제로 신속하게.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정답이 나왔어, 확실한 정답이 나오면 다음 지문도 읽지 말고 또 빨리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 약간 스킬이죠. 테크닉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 점수를 받는 데 있어서. 근데 그런 것들이 막연히 내가 이론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실전에 가서 10월 25일 날 가서 현장에서 그거를 적용할 수는 없어요. 평소에 모의고사를 통해서 그런 연습들을 계속해서 몸에 익혀야지 자연스럽게 그 현실에서 나올 수 있거든요.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익히는 약간 리허설입니다. 시뮬레이션 같은 거죠. 그런 의미가 더 강해요. 그리고 또 이제 시험 치고 난 다음에 이제 틀린 문제들 있죠. 틀린 문제들. 문제 틀리면 이제 기분 나쁜데,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보물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틀린 문제들은 보물입니다. 나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발판이고 기회예요. 거기가 약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틀렸죠. 그러니까 다시 실전에 나온다면 틀리지 않게 그 부분을 다시 짚어보고 강의를 다시 들어보고 공부를 해서 다음번에 시험에 실제로 나온다면 안 틀리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시험 치고 난 다음에 점수를 딱 받아보고 아우 기분 나쁘다, 다시는 보기 싫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리허설 한다는 의미에서 시험 많이 참여하시고, 모의고사 그 다음에 틀린 문제들은 다시 점검하셔서 실력 향상의 발판으로,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설은 좀 간단하게 최대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해설은 사실 본 강의에서 들으셔야죠, 그렇죠? 신속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41번 반사의 질서의 법률 행위에 해당해서 무효로 되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자, 기억번에 성립 과정에 강박이라고 하는 불법적인 방법이 사용되었어요. 이건 반사적 행위가 아니죠. 이건 방법, 수단이 반사회적인 것이지 계약 내용에 불법성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사적 법률 행위가 아닙니다. 그다음 수중자, 증여받은 사람이 부동산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해서 체결한 증여계약, 이건 반사적 계약이죠. 이미 매매되어 있는 부동산을 나한테 증여를 하면 안 되지. 그거는 자기 매수인을 배신하는 건데 내가 수중자가 그걸 알고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증여계약을 했다? 반사적 계약입니다. 답이고요. 니은은. 그럼 소송에서 증언을 해주는 걸 조건으로 해서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는다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거죠. 이런 대가를 받기로 하는 약정은 반사적 계약입니다. 이것도 답이 되고요. 그럼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로 금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허위 표시여서 무효인 것이지, 이게 무슨 반사회적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반사회적 행위가 되는 것은 니은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니은 디귿 2번이죠. 42번에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 수령을 거절해요. 부당하게 수취를 거절하는 거죠. 우편물의 수취를 거절하면, 했어도 그가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였었을 때, 우편 집배원이 이거 받으세요라고 손을 내밀었을 때, 그때 이미 의사표시는 도달된 거죠. 읽을 수 있는 상태에 놓였으니까요.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수령을 거절하면 우편물의 배달은 실패했어도 의사표시는 도달이 된 겁니다. 도달이 된 거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을 하죠. 맞고요. 그 다음에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이 발송이 되고 달리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 의사표시는 그 무렵 즈음에 상대방에게 도달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맞죠?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습니다. 표의자,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통지를 발송한 후에 제한능력자가 되었어요. 111조 제2항이네요.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송하고 난 다음에 사망을 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버릴 수도 있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은 의사표시 효력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효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건 제한능력자가 법률행위도 아니기 때문에 취소도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법정 대리인이 통지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의사표시 효력이 없다? 틀렸죠. 그냥 정상적으로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옳은 것은 기억과 니은이죠. 기억, 니은. 3번이 되겠습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과의 통정이 없죠. 그 점에서 착오하고 구별된다? 틀렸습니다. 착오도 상대방과의 통정이 없습니다. 그죠? 착오는 심지어 자기도 모르죠. 의사표시의 불일치를. 상대방과의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통정 허위 표시하고 구별된다? 그렇게 말을 하면 맞죠. 착오하고 구별되는 게 아니고요. 허위 표시하고 구별되는 지점이에요. 그 다음에 진의, 진이라 함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상을 뜻하는 것이 아니죠. 이거 아니고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고요. 대리행위에 있어서 이게 진의인지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본인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죠. 대리행위의 모든 문제점은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을 내리죠. 물론 그 효과는 본인에게 발생하지만요. 그래서 X.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가 아님을 알았대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비진의 표시는 의사표시,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취소를 하지 않아도 그냥 무효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냥 무효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비진의 표시 무효는 무효. 비진의 표시는 원칙은 유효인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잖아요. 근데 그 무효가 상대적 무효입니다. 그렇죠? 107조 상대적 무효.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하는 상대적 무효입니다. 답은 5번이죠. 네. 그 다음에 44번. 갑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해서 을과 통정한 허위의 매매 계약을 했어요. 통정 허위 표시, 가장 매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으니까 매매 계약 무효, 등기 무효입니다. 을 소유권 취득 못했고 소유권은 갑에게 있습니다. 근데 을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제3자 선의의 제3자 병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해줬습니다. 자, 선의의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 거죠. 108조 제2항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겁니다. 틀린 것은 일단 갑과 을은 매매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죠. 왜요? 계약 무효니까. 무효니까 채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하지 않아도 채무 불이행 책임 따위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갑은 선의의 병을 상대로 이전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죠. 얘는 이미 108조 2항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자, 병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렇죠. 108조 제2항의 제3자로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병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108조 2항의 제3자인 병은 선의인 것으로 추정이 되죠. 추정이 되기 때문에 증명할 책임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병의 소유권 취득을 부정하려고 하는 갑이 병의 악의를 증명해야 되죠. 악의를 증명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답은 4번이 되겠네요. 4번이 틀렸네요. 자, 병이 선의이면 과실이 있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렇죠. 107, 108, 109, 110에 나오는 제3자들은 선의이면 족하고 과실 유무를 묻지 않죠. 선의이기만 하면 과실이 있어도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 다음에 45번. 갑은 을 소유 X 토지를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던 중, 자, 빌려서 써보니까 되게 마음에 들었나 봐요. 아예 사기로 했어요. 사기로 을과 합의를 봤으니까 매매 계약이 된 거죠. 근데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Y 토지라고 잘못 기재 오표시를 했습니다. X 토지에 합의를 봐놓고 오표시를 한 거지. 계약서에 표시를 잘못 기재를 했습니다. 옳은 것은, 자, 매매 계약은 계약서에 표시된 대로 Y 토지에 관해서 성립한다? X죠. 자, 원래 매매 계약서를 해석할 때는 규범적 해석, 표시된 대로 해석하는 게 원칙이지만 지금은 그 원칙을 지켜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은 이미 X 토지에 대해서 합의가 되었거든요. 합의된 대로 해석을 해야 되지 잘못된 표시대로 해석할 이유가 없거든요. 여기서는 오표시 무의 원칙을 적용해서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죠.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자, X 토지, Y 토지 어느 토지에 대해서도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 아니요. X 토지의 계약이 성립했고요. Y 토지의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겁니다. 자, 매매 계약은 X 토지에 관해서 성립을 했다. 여기까지 맞아요. 근데 갑은 착오를 이유로 X 토지 계약을 취소한다? 왜? X 토지 계약했는데 왜 취소를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취소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매매 계약은 Y 토지에 관해서 성립한다? 틀렸습니다. X 토지에 관해서 성립한 것이고 착오를 이유로 Y 토지 매매 계약을 취소한다? 틀렸습니다. Y 토지 계약은 성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취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5번. 매매 계약은 실제로 합의한 대로 X 토지에 관해서 성립을 하고 Y 토지에 맞춰진 등기, 혹시 등기가 되었다면 계약도 없이 이루어진 등기로서 무효등기입니다. 무효등기니까 이 등기는 말소를 해야 돼요.
공동신청으로 말소하고 다시 X토지에 공동신청을 해서 등기를 이전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현재로서는 X토지, Y토지 어느 토지에도 소유권을 취득을 못한 겁니다. 일단 계약은 합의된 대로 X토지에 대해 성립하죠. 자연적 해석, 오표시 무해의 원칙입니다. 답 5번이고요. 46번,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아파트 분양회사, 분양회사죠.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양계약자들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죠. 신의칙상의 고지 의무가 있습니다. 고지를 하지 않으면 고지하지 않은 이 침묵이 부작위에 의한 기망입니다.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맞고요. 사기를 이유로 수분양자들, 분양계약자들은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분양회사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해서 일정 수익을 보장한다는 다소 과장된 선전 광고를 하는 것, 분양을 하면서 분양 광고를 약간 허풍을 뜬 거죠. 이것들은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판례죠. 상품을 선전하고 광고함에 있어서 약간의 허위나 과장이 수반되는 것은 다 그런 거 아니냐 이거죠. 일반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즉 정도껏 하면 위법성이 없습니다. 기망성이 결여됩니다. 이건 선을 넘지 않은 거로 봐요. 이 정도는. 그래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죠. 그 다음에 대리인의 기망행위에 의해서 계약이 체결되었어요. 그러니까 대리인한테 내가 속아서 계약을 했어요. 이때 계약의 상대방은 본인이 선이라도, 본인이 그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계약을 취소시켜버릴 수 있지. 왜냐하면 상대방 입장에서 본인이 대신 보낸 본인의 대리인은요, 대신해서 계약 장소에 보낸 대리인은 본인과 내 입장에서는 동일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상대방을 나라고 하겠다. 나의 입장에서는 이 본인이 상대방이겠지. 상대방이 계약을 하라고 보낸 대리인은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대리인에 의한 기망은 제3자 기망이 아니죠. 상대방에 의한 기망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본인이 전혀 몰랐고 선의 무과실이었다 하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죠. 맞는 말이죠. 틀린 것은 니은밖에 없네요. 니은.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금전 소비자 계약과 그 담보를 위한 담보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임의대리인, 계약 체결 권한을 수여받았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을 때 자기가 체결한 계약을 해제할 권한을 갖는다? 아니죠. 해제를 하는 것은 처분행위이므로 특별수권, 별도의 수권이 필요합니다. X.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 채무, 그러니까 본인이 대리인에게 돈을 빌렸나 봅니다. 채무가 있나 봅니다. 그리고 단정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 채무의 존부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습니다. 채무가 있다는 건 확정돼 있고요. 그리고 기한이 도래했어요. 돈 갚을 날짜도 왔어요. 자, 그러면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도 얼마든지 채무를 변제할 수 있죠. 자, 채무를 변제한다면 자기 자신이 채권자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변제를 하게 되거든요. 구조적으로 자기 계약이에요. 원래는 자기 계약은 금지되어 있지만 채무의 변제, 다툼이 없고 존부에 대한 다툼이 없고 변제기 도래한 채무의 이행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이거 맞는 말이죠. 옳은 거 찾는 거죠? 맞습니다. 답은 2번이에요. 계약 체결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 계약을 체결하라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 체결하고 난 다음에 상대방이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면 이를 수령할 권한은 있다라고 보통 해석이 되죠. 그러니까 X네요. 대리인이 여럿이 있을 때는 원칙을 말하자면 공동으로 본인을 대리하는 게 아니고 각자 대리 원칙, 자 119조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죠. 각자 대리 원칙이에요. 하지만 법률이나 수권행위에 다르게 정할 수도 있죠. 다르게 정하는 게 바로 공동 대리예요. 각자 하지 말라고 공동으로 상의해서 결정해라 그러면 각자 못하고 공동 대리를 해야 되는 제한이 걸리게 되는 거지.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행위만을 할 수 있다. 만 때문에 들었어요. 118조입니다. 보존행위도 할 수 있고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 행위까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만자 때문에 틀렸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48번, 대리권이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무권대리예요. 무권대리.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무권대리 계약은 본인이 추인 인정해주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죠. 무효죠. 무효, 유동적 무효. 추인하면 소급해서 유효가 될 수 있는 유동적 무효 상태 맞고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본인에게 추인 여부 확답을 최고 물어볼 수 있고요. 본인이 그 상당한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해주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간주가 되죠. 맞네.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대리권이 없음을 안 경우에 알고 계약을 했을 때
최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자, 131조의 최고권은요, 악의자도 할 수 있습니다. 철회, 134조의 철회권은 악의자가 못하지만 최고는 그냥 물어보는 거니까, 책임을 추궁하는 게 아니고 물어보는 거니까 악의자도 최고할 수 있습니다. 이거 틀렸죠?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 시에 소급해서 효력이 생깁니다. 자, 우리 민법상 추인이 여러 가지가 있죠. 무권대리 행위에 대한 추인, 130조에 무권대리 행위에 대한 추인도 있고 139조에 무효행위 추인도 있죠. 무효인 행위는 추인해도 효력이 생기지 않지만 무효인 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는 그 추인요. 그것도 있고 143조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 취소하지 않겠다는 취소권 포기 의미로서의 추인이 있습니다. 추인들이 여러 개 있는데요. 소급효가 있는 추인은 첫 번째 이 추인밖에 없습니다. 무권대리 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만 소급효가 있고 나머지 추인들은 소급효가 없습니다. 계약 당시에 대리권이 없음을 안 상대방, 악의의 상대방 계약 처리할 수 없죠. 철회권은 선의의 상대방에게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49번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거는 1번, 2번은 146조 취소권의 제척기간.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 즉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날로부터 3년 내로 행사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 법률기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로 행사를 해야 된다는 제척기간 제한이 있고요. 이 두 기간이 서로 칼같이 동시에 만료되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먼저 만료된 시점에 취소권은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제한 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가 되었어요.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가 되었을 때 악의의 제한 능력자, 자기가 제한 능력자라는 것을 알고 계약을 한 사람은 받은 이익에다가 이자까지 붙여서 반환해야 된다? 틀렸습니다. 자, 제한 능력자는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141조 단서에 의해서 항상 그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만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3번이 X가 되겠습니다. 현존이익 반환, 이자 붙일 필요 없습니다. 제한 능력자의 법률 행위에 대한 법정 대리인의 추인이에요. 자,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도 할 수 있죠. 자, 취소할 수 있는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때는 144조 제1항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고 난 이후에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2항을 보시면 전항의 규정은 법정 대리인이나 후견인이 추인할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은 취소 원인이 소멸하기 전이어도 자기 아들이 아직도 미성년자여도 아버지는, 엄마는 추인할 수 있죠. 취소도 할 수 있고 추인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즉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객관적으로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이행 청구를 했어요.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취소의 원인이 소멸했어요. 착오를 알아차렸어. 사기나 강박에서 벗어났어. 그러고 난 다음에 상대방에게 이행하라고 청구하는 것은 취소할 생각이 없는 행동이죠. 추인으로 간주됩니다. 추인한 것으로 본다. 이른바 법정 추인이죠. 145조 이행청구가 제2호 법정 추인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한 것은 법정 추인 사유가 맞지만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를 했을 때에는 추인한 것을 보지 않는다는 걸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50번 민법상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물권. 토지 일부에 대해서도 점유 취득시효로 소유권 취득할 수 있죠. 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 취득시효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경계를, 담장을 잘못 세워가지고 토지 일부, 남의 토지 일부를 내 토지인 줄 알고 20년 동안 점유한 거지. 소유 의사를 가지고. 그럼 그거 일부를 내 땅으로 만들 수 있죠. 근데 일부인 채로 시효가 완성될 수 있지만 일부인 채로 소유자가 될 수는 없어요. 소유권 취득할 수 있겠는데 나중에 거기를 시효 완성 이후에 분필을 해야 됩니다. 분필을 해서 한 필지로 만들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한 동의 건물의 일부도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이 있으면 구분 행위에 의해서 독립된 부동산이 될 수 있죠. 독립된 부동산이 되어서 소유권이 독립적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건물의 일부에 생기는 소유권을 이름하여 구분 소유권이라 하고,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죠. 객관적으로 건물의 일부가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이 있어야 되고, 주관적으로 소유자가 구분 행위를 해야 되죠. 객관적 요건, 주관 요건이 갖추어지면 구분 소유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구분 소유권, 여기 요거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구분 행위. 이 구분 행위에 대해서 판례가 바뀌었죠. 2013년도에. 종래는 반드시 건물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구분 소유 건물이 지어지고 등록 등기, 집합 건축물 대장에 등록이 되고 구분 소유 등기가 나야지만
구분 소유권이 생긴다고 봐왔었는데 2013년도에 판례가 바뀌어서 반드시 등록 등기를 요하는 건 아니다. 등록 등기 하기 전에 건물 짓기도 전에 사전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건축 허가 신청을 내고 선분양 계약을 다 해뒀다. 그럴 때 그것도 구분행위 존재로 인정되어서 등록 등기 없이도 구분 소유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하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3번. 3번은 등기된 임목은 소유권이나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죠. 등기한 나무를 임목이라 그러잖아요. 등기부가 있기 때문에 소유권 토지하고 독립된 소유권의 대상이 되면서 저당권도 설정할 수 있게 되죠. 그렇습니다. 한필의 토지 일부는 분필하지 않은 상태에서 용익 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있지. 이건 일물 일권주의 예외가 인정되는 부분이죠. 지지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토지 일부에 분필 없이 설정될 수 있죠. 답 4번이네. 틀렸네. 성숙한 농작물, 다 자란 농작물은 수목처럼 취급하지 않고요, 건물처럼 취급되죠. 그래서 권은 없이 타인의 토지에 무단 경작된 경우라 하더라도 토지에 부합되지 않고 경작자 소유가 되죠. 토지하고 별개의 독립된 물건으로 다루어져서 경작자가 그 소유권을 가지게 되죠. 마치 남의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지어도 건물은 일단 지은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듯이 농사도 마찬가지, 농작물도 경작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다만 뽑아가라고 할 수 있죠. 토지 소유자는 당장 뽑아, 그리고 손해배상 해줘, 이건 할 수 있는데 농작물 자체가 내 거다, 토지에 부합되어서 내 거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죠. 그 다음에 51번. 갑소유 X 토지에 대한 사용권한 없이 무단으로 을이 X 건물을 신축했어요. 자, 갑소유의 토지에 을이 건물을 이렇게 지었어요. 신축을 했어요. 신축, 무단으로, 허락도 없이. 그 다음에 아직 등기를 하지 않았어요. 뭐 등기를 안 했어도 지은 사람은 소유자가 되죠. 근데 병에게 일부를 임대했어요. 반쪽은 임대를 줬어요. 자기가 살고 반은 임대를 주고. 그래가지고 무단 건축자하고 임차인하고 사이좋게 일부분씩 점유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틀린 것을 모두 고르면 이때 갑은 을을 상대로, 건물 소유자 을을 상대로 Y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죠. 철거하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 다음에 갑이 임차인 병을 상대로 건물을 철거하라고 청구할 수는 없죠. 그럼 임차인은 자기 건물도 아닌데 어떻게 철거합니까?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갑은 을을 상대로,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물에서 나가라, 퇴거하라고 청구할 수는 없죠.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주인에게 건물에서 나가라고 말하고 할 권리는 없습니다. 퇴거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있어도. 갑이 이번에는 임차인 병을 상대로 Y 건물에서 퇴거하라고, 판례의 정확한 표현은 퇴출이라는 용어를 썼거든요. 거의 섞어 쓰고 있지만은 퇴출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 전제는 뭐냐? 이쪽으로 먼저 소송을 한 거죠. 을을 상대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물권 청구의 행사를 해서 승소 판결을 받은 거죠. 그래서 피고는 원고 위에 지어놓은 이 건물을 철거하라라고 이행 판결이 떨어졌어요. 그 판결 확정된 거 가지고 철거 집행을 해야 된다고. 집행을 하기 위해서 임차인 보고 나가달라고 하는 거죠. 지금 철거해야 되니까. 그럼 나가줘야 되는 거죠. 설령 이 임차인이 을과 임대차 계약에 뭐 주택이라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서 대항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소유자의 퇴출 청구에 대해서 대항할 수는 없죠. 그래서 퇴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틀린 것은 디귿과 리을이네요. 4번이 되겠습니다. 52번. 등기가 있어야지만 물권 변동이 되는 경우, 등기를 해야만 되는 경우. 자, 1번. 공유자 중 한 명이 포기를 한 지분이 다른 공유자들에게 지분 비율로 귀속된다. 267조 지분 탄력성. 포기를 딱 하면 포기한 지분은 다른 공유자들의 지분 비율로 귀속되어서 다 나머지 공유자들의 지분의 합이 다시 이를 맞추죠.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등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포기라고 하는 게, 지분 포기가 법률 행위거든요. 상대방이 있는 단독 행위로서 법률 행위이므로 민법 제 186조에 따라서 등기를 마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했다고 충분치 않고요, 등기를 해줘야 되죠. 지분 이전 등기까지 맞춰줘야지만 완전히 지분이 넘어가는 효과가 발생하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공유 토지에 대한 현물 분할의 판결입니다. 분할 판결. 판결이 되었다는 것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협의가 안 되니까 판결이 된 거예요. 재판이 이루어진 거예요.
형성 판결이죠. 187조가 말하는 형성 판결이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되면 분할 대부분의 단독 소유권을 취득함에 있어서 등기를 요하지 않죠. 그 다음에 분묘 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 근데 분묘 기지권 자체가 등기를 하는 권리가 아니잖아요. 관습법상의 물건으로서 봉분을 통해서 공시되고 있기 때문에 시효 취득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취득했을 때도 등기는 요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때 등기를 안 해도 피상속인 사망 시에 취득하죠. 피담보 채권 소멸, 채권이 소멸해서 저당권이 소멸한다. 부종성 원리에 의해서 저당권이 소멸할 때 이게 말소 등기를 해야지 소멸하는 게 아니죠. 소멸이 먼저이고 소멸했다고 말소 등기를 하는 것은 공시의 원칙에 따른 그런 것 뿐이죠.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등기 없이도 변동이 일어난다 됐습니다. 53번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자, 무단점유자, 점유할 권리 없이 점유하는 자가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가 이 회복자는 주로 이 물건의 소유자죠. 소유자가 달라고 했을 때 이 물건을 돌려주게 되는 관계,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입니다. 틀린 것은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할 수 있죠.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 취득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 취득한 과실은 부당이득이 아닙니다.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지 않죠. 맞고요. 악의의 점유자는 회복자에 대해서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청구할 수 있죠. 2번이 답이네요. 자, 이게 203조 제1항 단서를 보시면은 점유자가 점유물로부터 과실을 취득했을 때, 자,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면 가질 수 있잖아요. 그 남의 물건 가지고 과실을 취득했으니까 공평의 원칙상, 형평의 원칙상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했을 때는 통상적인 필요비 상환 청구를 할 수가 없죠. 근데 오히려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 취득권이 없지 않습니까? 과실 취득권이 없어서 수취한 과실을 전부 다 점유물과 함께 회복자에게 완전 다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익을 얻는 게 1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통상적인 필요비까지 상환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악의 점유자가.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이 있는 귀책 사유로 인해서 멸실되었을 때 소유 의사가 있는, 즉 자주 소유 의사가 있는 선의의 점유자, 소유권이 나한테 있다고 오신한 거, 이거 내 거라고 착각한 사람은 배상 책임이 확 줄죠.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만 손해를 배상하면 되죠. 유익비 상환 청구권 행사에 대해서 회복자는 법원에다가 상당한 상환기간 허여를 청구할 수 있죠. 필요비는 안 되지만 유익비는 저게 됩니다. 좀 유예를 해달라, 지금 돈이 없다, 유예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악의의 점유자가 과실로 인하여 점유물의 과실을 수취하지 못했을 때, 앞에 과실과 뒤에 과실은 다르죠? 부주의해서 과실을 수취하지 못했을 때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을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자,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해야 되고, 자기 과실로 인해서 과실을 수취하지 못했을 때는 대가를 보상해야 됩니다. 한 번씩 이런 문제가 나오죠. 과실로 인하여가 아니고 과실 없이, 자기 잘못 없이, 아무런 잘못 없이 과실을 수취하지 못했을 때, 그때는 아무리 악의 점유자라도 과실의 대가를 보상할 필요가 없죠. 그때는 없습니다. 지금 과실로 인해서 수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는 보상을 또 해야 되고, 이때는요. 다음에 54번 주의 토지 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의 토지 통행권은 토지와 공로 사이에 기존 통로가 있어도 있으나 마나 유명무실한 통로가 있다 면은 주의 토지 통행권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근데 통로가 있더라도 새로운 통로가 더 편리하다면 인정될 수 있다? 아니, 그건 안 되죠. 편리하다라는 이유만으로 주의 토지를 통행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의 통로를 다소 불편해도 다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네, 바로. 자, 주의 토지 통행권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주로 통행로의 위치, 그다음 통행로의 폭등을 얘기하죠. 자, 이렇게 이런 것들 정할 때 장차, 이거 벌써 X입니다. 장차 건립될 아파트 건축을 위한 이용 상황을 미리 대비해서 그 폭과 위치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의 토지 용법에 따른 이용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현재입니다. 현재. 장차가 아니고요. X. 통행지 소유자가 주의 토지 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 뭘까요? 담장이죠. 담을 설치했어요. 내가 못 나가게 설치했을 때 주의 토지 통행권의 본래적 기능이 뭔데? 통행이지. 통행 기능 발휘를 위해서 통행지 소유자에게 야, 그 담장 그거 치워달라, 철거해달라 요청할 수 있고, 통행지 소유자는 철거해줄 의무를 부담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공유 토지 분할로 인해서 220조
자, 이 주의토지통행권은 원칙적으로 유상의 권리, 손해를 보상하면서 다녀야 될 권리인데 분할이나 일부 양도로 맹지가 생겼을 때는 무상통행권이 생기죠. 분할로 인해서 공로에 접하지 못하는 토지가 발생했을 때에는 분할 당사자 사이에, 직접 당사자 사이에서는 공짜, 무상의 통행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통행지의 소유자는 주의토지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서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이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219조 제2항에 의하면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권자에게 보상을 청구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통행권자가 보상 의무자입니다. 통행권자는 누구예요? 그 포위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죠. 일반적으로 이 사람에게 보상을 청구해야 되지, 이 사람의 허락을 얻어서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이자요, 이 사람은 직접 통행권자가 아니거든요. 이 사람에게 보상을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예. 2번 정도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죠. 55번. 민법상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공유 지분을 처분할 수 있죠. 263조 1항 263조입니다. 자기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들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 지분의 특정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그렇습니다. 갑을병이 공유하고 있었는데 우리 이 토지를 이렇게 관리하자라고 특약을 맺어줬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병이 지분을 팔아서 정으로 교체되었어요. 공유자주 한 명이. 그럼 정도 갑을병이 그 전에 해놓은 특약을 따라줘야 됩니다. 효력이 기본적으로 미치는 거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다음에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공유물에 대한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그로 인한 손해의 전부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다? 틀렸네요. 답이네요. 한번 답이죠. 전부. 자,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 등 자기가 입은 금전적 피해에 대한 변상을 요구하는 이런 고리를 행사를 할 때는 전부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지분 비율 한도 내서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전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는 거, 보존행위 하는 거예요. 보존행위는 자기 지분 비율에 관계없이 공유물 전부에 대해서 할 수 있지만, 뭐 등기를 말소하라든지 토지를 돌려달라든지 이런 건 전부에 대해서 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전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지분 비율 범위 내에서 권리 행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X.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공유물의 특정 부분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 수익을 허락받았다. 배타적인 사용 수익을 허락받았다는 것은 뭐 임차했다고 하면 되죠.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임차를 했어요. 이 토지를, 공유 토지를. 적법하죠. 왜냐하면 과반수 지분권자는 공유물의 관리 방법을 혼자서 결정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임대를 해주는 것은 대표적인 관리 방법이기 때문에 적법합니다. 이 임대차는. 이 제3자 임차인이 하는 점유는 다른 소수 지분권자하고의 관계에서도 적법한 거죠. 그렇죠? 과반수 지분권자가 적법하게 결정한 관리 방법의 일환으로 지금 점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적법합니다. 네, 적법합니다. 그러니까 소수 지분권자가 이 제3자에게 토지를 돌려달라, 우리 땅에서 나가달라 못하는 거지. 적법 점유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못하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해야 되죠. 아시죠? 그다음 5번. 2분의 1 지분의 뭐야? 2분의 1 지분의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공유물의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어요. 자, 2분의 1 지분의 공유자는 소수 지분입니다. 이건 과반수가 아닙니다. 2분의 1까지는 소수 지분이죠.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들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공유물의 일부를 배타적 점유하면 안 됩니다. 이 점유는 불법 점유입니다. 그랬을 때에도 다른 공유자라고 해봤자 아무리 지분이 커도 2분의 1이겠네. 아무리 커도. 제가 2분의 1이니까 이미 소수 지분이에요. 얘들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를 내세워서 공유물을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인도를 청구할 수가 없죠. 인도 청구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소수 지분권자가 독점 점유하고 있을 때 또 다른 소수 지분권자가 보존행위를 내세워서 공유물을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지. 돌려받는 순간 자기도 불법 점유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도를 청구하는 방법은 안 되고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지분권에 기초한 방해 제거나 방해 금지 등등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할 수 없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자, 이건 난이도 극상 문제라고 뭐 해설하지 말라고 하는 거 방문각의 아주 훌륭한 지침입니다. 됐습니다. 뭐 됐고요. 해설 생략하겠습니다.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전세금 지급은 기존의 채권으로 가름할 수도 있죠. 있고요.
농경지는 전세권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고 303조 제2항의 법에 나와 있습니다.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 자 일부의 전세권을 취득해 놓고 건물 전부를 경매한다? 임의경매, 전세권자로서 임의경매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전부가 누군가에서 강제경매가 되어서 매각대금 배당이 실시될 때 그때 자기 전세금 전액을 가지고 배당 청구해서 전부에 대한 우선 변제권을 행사를 할 수는 있어도 일부 전세권자가 건물 전부를 경매할 수는 없죠. 그 다음에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면서, 근데 전세권은 담보 물건이기도 하죠. 용익 물건이기도 하죠. 용익 물건이 본질적으로 용익 물건이지만 담보 물건적 성격도 있죠. 그래서 채권 담보, 돈 빌려주고 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면서 장래 전세권자의 사용 수익을 완전히 배제하기로 했다면 전세권은 무효입니다. 이 전세권은 무효죠? 틀렸습니다. 4번.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세권은 용익 물권적 성격과 담보 물권적 성격을 겸비하고 있는데 주로 채권 담보 목적으로 설정하는 건 가능합니다. 주로 채권 담보 목적으로 설정한다는 것은 지금은 담보 목적이지만 여차하면 들어가서 살 수도 있지, 사용 수익의 가능성을 열어뒀다면, 그 여지를 남겨뒀다면 유효합니다만은 지금처럼 사용 수익을 완전히 배제했어, 용익 권능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100% 채권 담보 목적으로만 전세권을 설정했다면 물권 법정주의 위반이에요. 이 전세권 등기는 무효입니다. 무효. 그 다음에 채권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할 때, 담보 목적의 전세권이라면 저당권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기능이 저당권에 유사한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우리 이거 배우셨을 거야. 저당권자와 채권자는 동일인이어야 된다. 채권자가 아닌 사람을 저당권자라고 등기하면 무효 등기다. 다만 채권자, 채무자, 그 다음에 제3자 사이의 3자 간 합의에 의해서 그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이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 그 특별한 사정은 이런 사정이죠. 채권 양도죠. 주로 채권이 양도가 되어서 원래 채권자는 더 이상 채권자가 아니고 채권 양수인 제3자에게 채권이 넘어갔어. 그렇다면 제3자가 지금 채권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제3자를 저당권자라고 등기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할 때 채권자와 그다음 설정자, 채무자, 그 다음에 제3자, 3자 간 합의가 있으면 이 합의를 통해서, 즉 채권 양도 등을 통해서 채권이 제3자에게 넘어갔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전세권의 명의를, 담보권의 명의를 그 제3자로 하는 것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3자가 지금 채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이자를 전세권자로 등기하는 게 옳은 일입니다. 옳은 일입니다.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지역권은 요역지하고 분리해서 따로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죠. 요역지에 저당권이 설정되면 그 저당권의 효력이 지역권에 미치는 일은 있어도 지역권만 따로 저당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요역지 공유자 중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덩달아 지역권을 취득하죠. 지역권의 불가분성, 295조 1항 불가분성입니다. 불가분성. 누구 한 명은 지역권자인데 한 명은 지역권자 아닐 수 없어요. 공유관계에서. 그래서 덩다리 현상이 생기죠. 한 명이 취득하면 덩달아서 다른 사람도 취득하고. 그 다음에 시효 중단 문제인데, 취득 시효 중단, 소멸 시효 중단 두 개의 조문이 있는데, 자,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일 때 공유자 중 한 명에 대한 취득 기간의 중단, 이건 취득 시효의 중단이란 말이죠. 취득 시효의 중단은, 한 명에 대한 취득 시효 중단은 다른 공유자에게는 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답 3번이죠. 취득 시효를 중단시키려면, 취득을 못하게 하려면 전원에게 중단 사유가 생겨야 됩니다. 295조 제2항, 295조 제2항. 지역권의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일 때 지역권의 취득 시효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를 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중단의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못 다니게 해야 돼. 한 명은 못 다니게 하고 한 명은 그대로 놔두고 다니게 놔두고, 그러면 그 한 명이 계속 다녀서 시효가 완성돼 버려요. 지역권이 취득이 돼 버립니다. 다 못 다니게 해야 됩니다. 반면에 296조로 가보시면 소멸시효 중단도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 취중, 전원, 소중, 1인, 이렇게 1인. 소중한 건 한 명이면 되죠. 취중이 뭐야? 취중 진담, 술 취했다는 거죠. 술은요, 같이 모여서 떼거지로 먹어야지 맛있지 않습니까? 즐겁고. 취중 전원, 소중 1인. 이게 뭐예요, 이게? 소중한 것, 소멸시효 중단은 1인에게만, 한 사람에게만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생겨도 전원이 중단의 효력을 입어요. 그 혜택을 입어요. 하지만 취득시효의 중단은
전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취중은 전원, 소중은 1인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공유자 중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뭐 요역지 공유자 중 1인이 나는 이 지역권 필요 없다. 다른 공유자는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난 필요 없으니까 내 지분에 관한 지역권은 없애겠다. 안 됩니다. 없애려면 다 같이 없애야 되지. 어느 공유자 중에 한 명은 지역권이 있고 다른 한 명은 없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불가분성이죠. 맞는 말이에요.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해서만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되죠. 294조입니다. 답은 3번이고. 자, 임차인이 임차물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를 하기 위해서 주장할 수 있는 피담보 채권을 모두 고르면, 그러니까 이 돈을 달라고 임차물을 유치할 수 있냐 이거지. 첫 번째, 권리금 반환 청구권을 가지고 임차물을 유치할 수는 없죠. 결련성이 없다는 건 잘 아시죠.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에 임차물의 수선을 위해서 지출한 필요비, 수선비는 필요비죠. 요거는 지출 즉시 상환 청구할 수 있잖아요. 626조 제1항에 따라서. 특별히 포기했다는 상황이 아니라면 이건 채권, 그리고 임차물의 결련성이 있는 채권이에요. 이거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요 돈 달라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환기간 허여가 있는, 상환기간을 허여했다는 것은 변제기를 좀 뒤로 물러줬다는 거죠, 법원이. 그랬을 때는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여서 유치권을 행사를 할 수가 없게 되죠. 원상회복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 유익비 상환 청구권, 자,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원상회복 약정을 했다. 원상회복을 해주겠다. 그 말은 내가 이 임차물을 돈을 써가지고 값어치를 올렸다 하더라도 전부 다 원상 복구시켜서 돌려주겠다고 했으니까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 626조는 임의규정이어서 포기할 수 있어요. 포기를 통해서 이 채권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채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돈 달라고 유치권 행사할 수도 없게 되죠. 그래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니은밖에 없습니다. 니은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갑은 채무자의 소유의 X 건물에 관해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틀린 것은 의 소유 건물에 대해서 갑이 유치권 행사하고 있어요. 유치권자 갑은 소유자 을의 허락 없이는 X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지 못하죠. 그렇죠? 무단 임대 금지입니다.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갑은 X 건물이 소실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화재 보험금에 대해서 물상대위를 하지 못하죠. 물상대위는 저 보험금을 통해서 우선 변제를 받겠다는 건데 유치권자야 원래부터 우선 변제권이 원래부터 없었거든요. 물상대위도 하지 못하는 거죠. 맞고요. 갑이 유치권을 행사를 위해서 자신의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란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야 된다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거 아니죠. 민법 제320조 제2항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해서 점유를 시작했을 때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물건을 점유하고 있으면 적법한 경우가 원칙이죠. 불법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점유를 하고 있는데 내가 유치권 행사가 인정이 되려면 판사님 제가 하는 점유는 불법 점유가 아니에요. 제 점유는 적법 점유예요. 그걸 내가 증명해야 된다고? 말이 안 되고요. 나는 그냥 점유하고 있으면 일반적으로 원칙적으로 적법하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판사님 이 유치권자가 하고 있는 점유는 정상적인 점유가 아니고 불법 점유예요 라고 주장하는 이 물건의 소유자라든지 상대방이 얘가 하는 점유가 불법 점유라는 사실을 증명해서 유치권의 행사를 막아야 되는 것이지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자기가 하는 점유가 적법 점유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X입니다. X입니다. 틀린 것, 이거 틀렸고요. 병이 X 건물의 점유를 침탈했어요. 빼앗아갔어요. 점유를 침탈당하면 점유를 잃은 거네. 유치권은 일단 없었어요. 유치권에 대한 반환 청구를 못하지만 점유 침탈이기 때문에 점유물 반환 청구권 204조 침탈당한 으로부터 1년 내로 점유 회수의 소를 제기하는 거 있죠. 그래서 소를 제기해서 승소판을 받아서 점유를 회복하면 회수하면 처음부터 점유를 잃지 않았던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소멸했던 유치권도 다시 되살아나는 거지. 틀린 건 D것밖에 없네요. 2번인가 봅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반 정도 잘라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61번부터 할게요. 자, 계속하겠습니다. 자, 61번부터 계속 풀겠습니다. 저당권의 물상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저당권자는 저당 목적물의 소실로 인하여 저당권 설정자가 취득한 화재보험금 청구권에 대해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죠. 물상대위권,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되기 전에 보험금 채권 압류해서 추심명령, 전부명령 받아서 우선 변제 받아갈 수 있습니다.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었어요. 이때도 물상대가 되죠.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해 버렸어. 그렇다면 저당권자는 전세권 자체에 대한 저당권 실행은 더 이상 할 수 없고요. 물상대위해야 됩니다. 전세금 반환 채권을 압류를 해서 채권 압류해서 거기서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이런 특별법이죠.에 따라서 협의 취득되었다. 협의 취득은 매매입니다. 법적 성질이 매매여서 저당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저당권자는 협의 취득 시에 소유자가 받게 되는 보상금, 명목은 보상금이지만 실제로는 매매대금입니다. 그리고 저당권을 소멸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매매대금을 건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다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행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당권이 존속 중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당 목적물인 변형물, 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 보험금, 보상금에 대해서 이미 제3자가 압류를 했어요. 저당권자가 압류 안 해도 제3자가 압류를 했어요. 그래서 그 물건이 특정되었다면 저당권자는 스스로 다시 또 압류를 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 않고서도 물상대위권,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죠. 자, 물상대위를 위한 압류는 반드시 저당권자가 스스로 해야 된다? X입니다. 제3자가 압류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당권 설정자에게 대위할 물건이 이미 인도된 후에 이제 압류를 했어요. 이건 한 발 늦었어요. 이미 보험금, 보상금이 지급되고 난 다음에 통장에 다 꽂힌 돈을 일반 재산이 되어버린 상태에서 압류를 했다? 이제는 더 이상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가 없죠. 물상대위권 행사하려면 특정시켜야 됩니다. 혼일, 재산 섞이는 걸 막기 위해서 지급되기 전에 압류를 해야 됩니다. 이건 이제 더 이상 못합니다. X입니다. X. 그 다음에 법률이나 규약에 특별한 규정 또는 별도 약정이 없을 때, 이 말 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별도 약정이 없을 때 그 원칙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원칙을 답하세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설정 이후에 저당 부동산에 설치되어 있는 종물, 효력이 미치죠. 자,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358조. 이때 부합이 된 종물로 부속된 시기를 따지지 않죠. 설정 전부터 있었던 종물이건 설정 후에 부속된 종물이건 따지지 않습니다. 저당권 효력이 미칩니다. 그 다음에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자가 건물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 건물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해 줬어요. 이 건물에 딸려있는 지상권은 건물이 주된 물건이라면 지상권은 종된 권리죠. 그쵸? 그러니까 물건과 물건, 주물, 종물에 관한 법리는 물건과 권리 사이에도 유추 적용이 되기 때문에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면 이 저당권의 효력은 지상권에도 미칩니다. 이건 뭐 지상권일 수도 있고 토지의 임차권일 수도 있죠. 임차권일 수도 있습니다. 효력이 미치죠. 종된 권리니까 효력이 미치고요. 기억과 니은은 다 맞는 말들이고요. 기억, 니은. 효력이 미치는 거고,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었어요. 경매 개시 결정, 경매가 시작되었어. 저당권 실행 착수. 근데 그 전에 저당권 설정자가 이 부동산을 통해서 수취하고 있는 과실력, 이 과실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죠. 359조. 저당권의 효력이 과실에 미치지 않는 게 원칙. 하지만 압류가 되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과실에도 효력이 미치는데 지금 압류되기 전이기 때문에 과실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효력이 미치는 것은 기억과 니은인가 보네요. 3번입니다. 난이도 극상 문제 패스. 그러니까 실전에서도 여러분들 딱 보면 이 문제를 풀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언제 풉니까? 이걸 1분 만에. 보자마자 패스해야 됩니다. 보자마자 1초도 생각하지 말고 패스. 다음 문제로 패스. 그런 거. 여기도 패스 이렇게요. 이 두 문제를 순식간에 패스하는, 단 1초도 쓰지 않고 패스한 사람은 승률이 엄청 올라가죠. 합격률이 막 올라가고, 이게 뭔가 싶어서 막 풀고 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실시간 합격률을 바로 AI가 바로 감지할 수 있다면 처박을 거예요. 완전히 밑으로. 그렇죠? 합격률이. 이거 풀면 안 됩니다. 이런 문제들 실전에서는. 넘어갑니다. 그래서 방문각은 해설도 하지 말랍니다. 풀지 말라고, 해설도 하지 말라고 하네요. 65번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은 유효죠. 배제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임차한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 임차한 건물과 결연성이 있는 채권이라고 할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보증금 돌려달라고 임차물을 유치할 수는 없습니다. 피담보 채권이 변제기에 이르지 않았다. 그러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죠. 유치권 성립 요건 중에 하나 아닙니까? 채권의
변제기 도래.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해서 간접 점유한다? 약간 맹구죠. 그러니까 내가 채무자한테 물건을 맡겨두고 유치를 한다? 이게 말 똑바로 해야지. 이게 맡겨둔 거예요? 돌려준 거야? 돌려준 모습이에요. 점유를 잃은 모습이죠. 어쩌면 이렇게 한 모습 가지고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고요.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면 안 되죠. 제3자를 직접 점유자로 해서 간접 점유하는 모습으로는 유치권이 성립하지만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해서 간접 점유하는 모습은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점유함으로써 유치권을 행사를 하고 있는 그 동안에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326조 X입니다. X 답입니다.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유치권을 아무리 행사하고 있어도 채권 자체에 대한 행사가 없다면 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고 소멸시효 완성되면 유치권도 부종하여 없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답은 5번이고 이제 계약법이네요. 청약, 승낙에 의한 계약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청약과 승낙 두 개의 의사표시가 주관적 합치가 없더라도 객관적으로 합치만 하면 계약이 성립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합치, 즉 내용의 일치도 있어야 되고 주관적인 합치, 상대방, 원하는 상대방도 일치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계약이 성립합니다.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 승낙기간을 정할 수도 있고 정하지 않을 수도 있죠. 정했을 때는 청약자가 정해진 그 기간 내에 승낙을 받지 못하면 청약은 기다리다가 효력을 상실하죠. 효력을 잃습니다. 상실하지 않는 게 아니라 상실합니다. 528조 1항입니다.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무의식적인 불합의, 숨은 불합의라고도 하죠. 숨은 불합의가 있는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죠? 맞습니다. 왜? 숨은 불합의, 계약 불성립입니다.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취소 문제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불특정한 다수인에 대해서 청약하는 건 가능하지만 승낙하는 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승낙은 나한테 청약을 해온 특정의 청약자에게 하는 것이지 불특정한 다수인을 상대로 한 승낙 있을 수 없는 개념입니다.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 격지자 간의 계약이라고 여러분들 덜컥 발신주의를 물면 안 됩니다. 청약이에요.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 승낙은 승낙 통지를 발송했을 때 곧바로 승낙의 효력이 생겨서 계약이 성립하는 발신주의 적용이 되지만 531조이지만 청약은 격지자건 대화자건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도달했을 때. 그래서 X이죠. 그 다음에 갑과 을이 을 소유 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을이 매도인이에요. 주택이 계약 체결 이후에 넘겨주기 전에 소실되었어. 후발적 불능이네요. 을 소유의 주택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갑이 샀는데 이거 넘겨주기 전에 이거 멸실되었다는 거죠. 계약 체결 이후에.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 갑과 을 두 사람의 책임 없는 사유, 둘 다의 책임 없는 사유, 천재지변, 예를 들면 주택이 소실되었어요. 그럼 채무자가 부담해야 되지, 매도인이. 을은 갑에게 매매대금 달라고 청구할 수 없죠. 똑같이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되었을 때 혹시 을이 갑으로부터 계약금을 받은 게 있다면 부당이득이죠. 돌려줘야 되죠. 갑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죠. 이 두 개는 채무자 을이 위험 부담해야 될 상황이에요. 만약에 채권자 갑의 매수인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되었다. 매수인이 와서 불질렀어. 자기가 계약해 놓은 집을. 이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대금 달라고 청구할 수 있죠. 이거는 538 채권자 위험 부담이죠. 채권자 위험 부담입니다. 을의 과실로, 이번엔 매도인 갑, 매도인의 채무자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되었다. 이건 위험 부담 문제가 아니죠. 채무 불이행 문제입니다. 따라서 채권자 매수인 갑은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 최고 절차 없이 곧바로 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하고 별도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갑, 매수인의 수령지체, 채권자 지체 중에 갑과 을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되었어. 원래 두 사람의 책임 없는 사유로 소실된 위험은 채무자인 을이 부담해야 되지만 지금은 채권자 갑이 수령을 지체하고 있었기 때문에 채권자가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을은 갑에게 돈 줘, 매매대금 줘라고 청구할 수 있게 되죠. 538조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자는 계약 체결 당시에 현존할 필요가 없죠. 특정되어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태아라든지 설립 중에 법인이 제3자가 될 수도 있죠. 이 계약에 있어서.
요 약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가 요 약자와 낙약자 이 두 사람이 해놓은 계약을 해지할 수는 당연히 없죠. 제3자가 자기가 뭔데 남의 계약을 해지합니까? 해지 못합니다. 낙약자는 요 약자와의 계약에 기한, 낙약자하고 요 약자와의 계약 관계, 이게 기본 관계, 보상 관계죠. 이 계약에 기초한 동시 이행 항변으로 제3자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죠. 그러니까 수익자가 돈 달라고 했을 때 아직 낙약자가 요 약자로부터 등기 이전에 필요한 소를 못 받고 있으면 아직은 못 줍니다. 저 소를 받으면서 나도 돈 드릴게 라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이후에,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제3자 권리가 확정된 거죠. 발생과 동시에 확정되었어요. 이후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계약 당사자가 누구예요? 요 N낙이죠. 요 약자와 낙약자 두 사람의 합의로 제3자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는 없죠. 541조 제3자 권리 확정 조항입니다.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답 4번이죠. 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뭘까요? 첫 번째, 변경시킬 수 있음을 미리 유보해 두었을 때. 두 번째, 미리 유보는 안 했지만 제3자가 변경시켜라 라고 동의해 줬을 때, 그럴 때는 변경시킬 수도 있지만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변경,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낙약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제3자에게 수익 여부 확답을 최고 물어봤는데 그 상당한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제3자가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거절한 것으로 간주가 되죠. 맞죠? 540조죠. 그 다음에 계약의 해지입니다. 계속적 계약의 해지, 장래를 향해서 계약의 효력을 없애는 해지. 해지 의사표시 묵시적으로 할 수 있지. 묵시적으로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명시적, 묵시적으로 다 할 수 있지. 해지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을 한 이후에도 처리할 수 있다고? 안 됩니다. 뭐 해지건 해제건 취소건 뭐든 원칙적으로 민법상 법률관계에서 한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서 효력이 생기면 철회 못합니다. 거두어 들일 수 없습니다. 철회 못합니다. 그 다음에 토지 임대차에서 기간 약정이 없을 때, 기간 약정이 없는 토지 임대차 민법 제635조 각 당사자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고, 임대인이 해지 통과하면 6개월 후 해지되는 거예요. 임차인이 하면 한 달 후, 1개월 후.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통과할 수 없다? 아니요, 임차인도 할 수 있어요. 한 달 후에 계약 종료됩니다. 당사자 일방이 수인일 때 그중 1인에 대하여 해지권이 소멸하면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도 해지권이 소멸합니다. 소멸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547조 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이에요. 2항. 당사자가 수인일 때는 해지는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해서 해야 되고, 해지권자 중에 한 명이 해지를 못하게 되어서 어떤 이유로 다른 사람도 못해요. 불가분적이기 때문에 소멸합니다. 자,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합의 해지예요. 해지 계약이죠. 그러니까 합의 해지를 해서 이제 받은 걸 서로 돌려줄 때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죠. 맞네. 답이 5번이죠. 자, 우리가 이자를 가하는 거, 반환할 것이 금전일 때 이자를 가하는 것은 해제시죠. 해제. 계약을 해제해서 소급적으로 다 소멸되었을 때, 그때 548조 제2항이 반환할 것이 금전일 때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해제, 일방적인 해제일 때 얘기고, 합의 해제 같은 경우는 이자를 돌려줄지 안 돌려줄지는 합의로 결정될 문제지 법이 개입되어서 무조건 가해야 되는 것은 아닌 겁니다. 그 다음에 70번.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중동과 잔금은 한 달 후에 받기로 했습니다. 옳은 것은, 자, 갑과 을 사이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 별도로 할 수 없다고? 왜? 할 수 있지. 계약금을 3천만 원 딱 주면서 이 3천만 원을 위약금으로 합시다. 그러니까 당신이 위약하면 그 3천만 원을 나한테 물어주세요. 그 계약금은 원상회복해야 되고 3천을 줘야 되니까 총 6천을 주시면 되고, 내가 위약을 하면 당신이 3천을 먹으세요. 내가 손해배상적으로 3천 줄 테니까. 이렇게 교부자가 위약 시에는 계약금을 몰수하고 몰취하고, 수령자가 위약 시에는 그 배액을 배상한다는 이 조항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입니다. 그런 특약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갑과 을 사이에 계약금 계약은 매매계약과 별개의 독립한 계약이라고? 아니요. 주된 매매계약에 부수해서 체결되는 종된 계약입니다. 독립된 계약이 아니어서 주된 매매계약과 운명을 같이 합니다.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등을 효력을 잃으면 계약금 계약도 날아갑니다. 그냥 독립적인 계약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X죠.
중도금을 지급했어요. 중도금을 지급하면 이행착수로 한 거죠. 이행착수를 해버리는 순간 더 이상 계약금의 해약금의 구실은 이제 없어지는 거죠. 특약이 없다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죠. 더 이상. 자, 을의 해약금에 의한 해제권 행사로, 을의 해약금에 의한 해제권, 을이 지금 매수인 아닙니까? 을이 해약금으로 계약 해제했다는 것은 계약금을 포기했다는 소리죠. 그리고 해제를 딱 했어요. 그 때문에 발생한 손해, 뭐 갑에게는 손해가 생길 수도 있겠지. 손해에 대해서 갑은 을에게 배상 청구를 할 수가 없죠. 맞네요. 그렇죠? 자, 계약금에 의해서 계약을 해제했을 때에는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 문제가 생기지를 않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행 착수하기 전에 해제한 거기 때문에 원상회복할 문제가 생기지 않고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실제로 계약금을 가지고 계약을 해지시켜버리면 누군가가 손해를 입을 수는 있지만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조문에도 있습니다. 사실 565조 제2항에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안 된다고. 갑과 을 사이에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계약금은 해약금이다. 565조 이건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배제할 수 있습니다. 배제하는 약정을 했으면 배제가 됩니다. 그 해제권을 행사를 할 수 없게 되죠. 없게 됩니다. 그 다음에 환매, 옳은 것. 자, 부동산에 대한 매매 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를 등기했어요. 주 등기에 부기 등기로 환매 특약 등기해 놓았어요. 그러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죠. 있습니다. 제3자에게 직접 환매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592조. 정답이네요. 옳은 거예요. 자, 환매 특약은 매매 계약과 동시에 할 필요가 없다고요? 동시에 하라고 돼 있어요. 590조 제1항에 매매 계약과 동시에 한 것만 환매 특약으로 인정합니다. 그다음 부동산에 대한 환매 기간을 7년으로 했다고? 591조 제1항에 7년으로 하면 5년으로 끄집어 내립니다. 5년 이상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약정에 의하는 게 아니고 7년으로 하면 자동적으로 5년이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환매 등기가 되어 있는 나대지에 건물이 신축된 후에 환매권이 행사되었어요. 자, 환매 특약부 매매는 환매 특약부로 매매하게 되면 팔 때의 모습으로 되사오는 게 환매거든요. 팔 때 나대지로 팔았어요. 갑이 을에게 팔 때 나대지로 팔았다고. 근데 매수인이 그 토지를 사서 건물을 지었다는 거죠. 근데 다시 매도인이 환매권 행사해서 거꾸로 다시 토지를 사간다는 거야. 그러면 팔 때 나대지로 팔았으니까 되사오면 다시 나대지가 되어야 할 땅이에요. 따라서 그 지어놓은 건물은 철거시켜야 되고 이 건물을 위한 토지 사용권인 관법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철거해야 됩니다. 이 건물. 그 다음에 특약이 없다면 환매 대금에는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아니요. 590조 제1항을 읽어보세요. 자, 환매 대금은 원칙적으로 뭐 특약이 있으면 특약대로 가는데 특약이 없으면 원래 매매 계약하면서 줬던 매매 대금 플러스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 요게 환매 대금이에요. 그러니까 이 매매 비용이 매수인이 부담했던 매매 비용이 환매 대금에 포함이 되어 있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X가 되겠습니다. 자,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과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되기 전에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차 종료 시에 가액의 증거가 현존한 경우에 한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부속된 물건이 임차물의 구성 부분으로 일체가 되었다. 그럼 그거 부속 아닙니다. 구성 부분으로 일체가 되면 완전히 부합이 되어 버린 거거든요. 이거는 사고 팔고 할 물건이 아니에요. 건물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게 가치 보존을 위한 것이었다면 필요비, 가치 증가를 위한 것이었다면 유익비로 비용 처리해서 받아야 될 문제지 사라고 할 물건, 부속물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 거죠. 자, 부속물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되려면 부속돼야 되어 있습니다. 부합 말고 분리할 수 있는 독립성을 가진 물건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임대차 기간 중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배제하는 당사 약정이 있었어요. 이거는 무효입니다. 이 약정은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646 얘는 강행규정이거든요. 얘는 임의규정인데 얘는 강행규정입니다. 강행규정이어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특약은 무효 처리됩니다. 이거 약정 무효고 임차인에게 분리하면 무효죠. 맞습니다. 좀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일시 사용을 위한 것이며 명백한 임대차 같은 경우는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서는요. 조문이 653조에 있는 얘기인데 정말로 짧게 쓰는 임대차들이 있잖아요. 정말 내가 해외
이민자인데 국내에 잠깐 들어와서 정말 한 달만 있다가 갈 일이 있어요. 정말 한 달만 살고 나가야 돼, 해외로 다시. 그래서 한 달만 딱 정말 살려고 임대를 했을 때, 그게 명백한 임대차에 대해서는 이 민법의 임대차 조문들 중에 적용 안 되는 게 몇 개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부속매수권권. 뭐 적용 안 되는 게 조문 찾아보시면 628 이런 거 적용 안 돼요. 628 차임 증감 청구권. 차임을 증액하고 감액시키는 증감 청구권은 장기간에 걸쳐서 임대차가 유지될 때 행사하는 권리잖아요. 며칠, 한 달 쓰는데 무슨 증감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이거 적용되지 않고 640이 뭐냐, 건물 임차했는데 2기 차임 연체되면 계약 해지하는 거. 근데 이거 짧게 쓰는 임대차는 1기, 2기 나눠서 차임 지급도 안 할 거 아니겠어요. 선불이든 후불이든 일시불로 할 거 아니겠습니까? 2기 차임 연체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그럴 일이 생길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적용되지 않아. 세 번째가 바로 646이에요. 적용되지 않는 게, 기억할 만한 게 646이 뭘까요? 부속매수권이에요. 부속매수권. 짧게 쓰는 임대차인데 거기다가 뭐 건물에다가 뭘 막 붙여놓고 그걸 사라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는가 봐요. 그래서 이것들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는 게 제법 몇 조문 있는데 기억하실 것은 3개 정도. 628 차임 증감 청구권, 640 2기 차임 연체시 계약 해지, 646 부속매수권, 이런 것들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틀렸나?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로 행사. 이거 맞는데 틀린 게 위에 있었나요? 그쵸. 1번이 틀려요.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되기 전에는 행사할 수 없죠. 1번이 답이고요. 1번이 답이네요. 나머지는 유익비 상환 청구권, 비용 상환 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요 6개월을 외우는 건 외우는데요. 요 기산점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거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6개월 아니에요. 임대인이 목적물을 돌려받은 날,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자, 그 다음에 73번. 갑소유의 건물을 임차를 하고 있던 을이 갑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건물을 다시 병에게 무단전대했습니다. 무단전대를 했어요. 옳은 것.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갑은 무단전대를 이유로 을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죠. 무단전대는 배신이거든요.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을은 병에게 을이 뭐야? 전대인은 전차인에게 건물을 인도해야 돼 해서 병이 사용하고 수익하게 해줄 의무가 없다가 아니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단전대는 임대인 갑에게 대항을 못할 뿐이지 자기들끼리는 계약이 유효거든요. 유효기 때문에 그런 의무가 생깁니다. 그럼 전차인 병은 전대인 을에게 약속대로 차임을 지급할 의무도 생겨요. 자기들끼리는 계약관계가 유효하다는 겁니다. 갑과 을의 임대차 관계는 자동 소멸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소멸시킬 수 있는 해지권이 갑에게 생기는 것이지 뭐 무단전대를 했다고 자동적으로 그 관계가 소멸하는 건 아니고요. 자,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존속한다는 것은 임대인 갑이 무단전대 배신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는 거죠. 을과의 계약을. 그럼 을과의 계약이 살아있다면 그러면 갑은 을에게 차임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지금도 있고 차임을 받기만 한다면 딱히 손해는 생기지 않기 때문에 무단전차인 병에게 불법 점유를 이유로 차임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죠. 이게 맞는 말이죠. 차임 상당은 손해가 생기지 않거든요. 불법 점유를 이유로 방해배제 청구는요. 나가라. 이 토지인가? 건물에서 나가달라 라고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는 있어도,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있어도 손해배상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무단전대 자체만으로 손해가 생기진 않습니다. 임대인에게. 그 다음에 건물의 소 부분을 병에게 사용케 했을 때, 이것도 좀 독특한데 632조를 보시면 632조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629부터 631 세 조문, 629, 630, 631 전대 이야기예요. 전대. 요 규정들은 건물의 임차인이 건물의 소부분, 작은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타인에게 사용케 했을 때는 이것들을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돼 있어요. 629가 뭐냐? 건물을 임차한 사람이 임대인 동의도 없이 무단전대 딴 사람을 쓰게 하면 계약 해지당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건물을 많이 빌려줬을 때, 거의 대부분 다 빌려줬을 때 그렇게 해지당하는 거고, 건물 소부분, 근데 여긴 판례가 별로 딱히 없어가지고 예를 들기는 좀 그렇긴 한데 그냥 이런 거죠. 방 4칸짜리 아파트가 있었는데
근데 그 중에 방 한 칸 정도 딴 사람을 좀 드리게 했다든지 뭐 이런 거 적절한지 모르겠네요. 좀 위험하긴 한데 어쨌든 건물의 소부분을 누군가에게 사용케 했을 때에는 그거 동의받을 필요 없다. 임대인 동의받을 필요 없고 그때 값은 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632조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옳은 건 4번이고요. 그 다음에 74. 갑은 자신의 X 건물 1억 원 상당의 을의 토지, X 건물을 을의 Y 토지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자기의 X 건물 한 1억 돼요. 근데 을의 Y 토지 이건 한 2억 돼요. 이걸 서로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이거 너무 말이 안 되네. 그래서 을에게 8천만 원 보충금을 주기로 했어요. 그럼 대충 좀 비슷해지지? 이렇게 계약을 맺었어요. 옳은 것은 갑과 을의 교환 계약은 서면 작성을 필요로 한다. X 분료식 계약이죠. 을은 갑의 보충금 미지급을 이유로 만약에 갑이 보충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거는 주된 채무 불이행입니다. 주된 채무, 보충금 지급 채무는 이 보충이란 말 때문에 이게 부수적 채무가 아닙니다. 메인 채무예요. 이 주된 채무 불이행이 있다면 교환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 니은 맞고요. 옳은 거고. 그 다음에 계약 체결 이후에 이행되기 전에 X 건물이 지진으로 붕괴되었어요. 이 건물 지진으로 붕괴. 계약 체결 이후, 쌍무 계약 체결 이후에 지진으로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이 되었어. 채무자가 위험 부담해야 되지. 그러면 이 건물을 못 주게 되면 이 토지는 멀쩡하게 있어도 토지를 달라고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채무자가 위험 부담하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X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가 없게 되죠. 없습니다. 자, 교환 계약이 해제가 되었을 때 어떤 이유에 의해서 해제가 되었어요. 그럼 서로 받은 건 다 원상 회복해 줘야 되죠. 해제 시에 두 당사자의 원상 회복 의무는 549조 서로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라고 법에 나와 있어요. 동시 관계가 아니다가 아니라 동시 관계입니다. 옳은 게요. 이거밖에 없지 않나요? 이거 니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번입니다. 75번. 갑 소유 X 토지하고 을 소유 Y 주택에 대한 교환 계약에 따라서 각각 소유권 이전기가 맞춰진 후에 계약이 해제가 되었다네요. 그래 볼까요? 갑 소유 X 토지, 을 소유 Y 주택 교환 계약. 그래서 갑의 X 토지는 얘한테 넘어와서 등기가 맞춰졌고 을의 Y 주택은 얘한테 넘어가서 등기가 맞춰졌고, 그러니까 토지하고 주택이 서로 교환돼 버린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교환 계약이 훗날 해제가 된 거예요. 이 계약이 해제가 되었어. 해제. 교환 계약이 해제가 돼 버렸어요. 해제가 되면 여기 토지 소유권 복귀, 건물 소유권 복귀, 자동 복귀. 근데 해제가 되기 전에 뭔가 누군가가 이 토지에, 이 주택에 새로운 이관계를 맺은 제3자가 있다면 548조 1항 단서에서 해제의 소급표로부터 보호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 자,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계약의 해제 소급표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가 되려면 이 계약의 목적물, 이 토지나 이 건물의 주택의 완전한 권리, 절대적 권리, 등기부에 이름 올린 권리, 아니면 그에 준하는 권리, 대항력 갖춘 완전한 권리 취득한 자들이 보호가 되죠. 그래서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을로부터 토지를, X토지를 매수해서 등기를 마친 자, 을로부터 X토지를 매수해서 등기를 마친 병이 있다면 완전한 권리 취득한 거지. 그럼 교환 계약이 해제되어도 얘는 소유권을 잃지 않아요. 이쪽 소유권은 복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얘 보호되는 자 맞고요. 그 다음에 계약 해제되기 전 을로부터 X토지를 매수해서 이번에는 등기를 아예 마친 게 아니고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 가등기만 마쳤다. 가등기만 해두어도 얘는 보호되는 제3자 맞습니다. 이번에는 얘가 가등기만 했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가 되어 있어도 어쨌든 얘 이름이 이 토지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교환 계약이 해제가 되었어. 자, 교환 계약이 해제가 되면 일단 토지의 소유권은 돌아가긴 돌아가죠. 여긴 가등기만 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가등기가 붙은 채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훗날 얘는 병은 본능기 청구를 을에게 할 수 있죠. 상황이 무르익으면 본능기 청구를 해서 가등기에 따라서 본능기를 하게 됩니다. 얘를 상대로 해야 됩니다. 얘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가등기에 따라서 본능기가 이루어지면 이 교환계약이 해지되어서 소유권이 돌아간 시점이 가등기하고 본등기 사이에 중간 처분 등기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돌아간 등기가 다시 말소가 됩니다. 직고 말소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얘는 보호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등기만 마친 사람도 충분히 548조 1항 단서의 제3자로서 보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맞고요. 계약 해지되기 전에 갑으로부터 이번에는 Y주택
이 주택을 임차를 해서 주임법상의 대항력을 갖췄답니다. 대항력 인주를 갖춘 거죠. 인주를 갖췄으면 비록 등기부에는 안 나와도 그에 준하는 물권적 권리가 된 거잖아요. 거의 절대적 권리. 그러니까 얘도 보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기 주택을 갑으로부터 임차를 해서, 여기는 정이라 그럴까요?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는데 교환계약이 해지되어서 주택 소유권이 여기로 돌아간다. 돌아가도 이미 취득한 완전한 임차권을 얘한테 주장할 수 있게 되죠. 얘는 주택 소유권을 회복하면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다 그 해당 물건에, 토지나 건물에, 주택에 완전한 권리를 취득해서 보호되는 자가 맞아요. 근데 얘는 아니에요. 이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X 토지상의 을의 신축 건물을 매수한 경우, 이거는 뭐냐? 자, 교환 계약이 체결되어서, 이 그림이 좀 너무 복잡하시죠? 그죠? 교환 계약이 해지되어서 이쪽으로 토지가 왔어요. 근데 을이 토지를 교환해서 자기가 취득해서 을이 건물을 지은 거죠. 이렇게 을이 건물을 지었어요. 자, 건물을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이 건물을 매수한 자, 이 건물을 다시 샀어요. 누가 샀다 그럴까? A가 샀다 그럴까? A가 이렇게요. 근데 이쪽 교환 계약이 해지가 된 거야. 자, 이럴 때 이 A는 계약 해지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가 될 수 없는 게, 이 교환 계약의 목적물은 이 토지였어요. 이 토지 자체에 완전한 권리 취득한 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 토지의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취득한 자, 토지 자체를 압류하거나 가압류하거나 가등기한 자, 이런 사람들은 보호되는데, 얘는 그 토지 자체의 이해관계를 개정한 게 아니고 토지 외에 새롭게 지어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니까 얘는 548조 1항 단서에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에요. 결국 무슨 말이냐? 교환계약이 해지되면 이 건물은 철거입니다. 왜?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교환계약을 했으니까 원상회복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 A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 빼고 기역, 니은, 디귿, 이 사람들만 보호되는 제3자입니다. 답 4번입니다. 그 다음에 주임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인 것이 명백하다.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짧게 쓰겠다는 거죠. 중국에서 잠깐 들어왔어. 내가 한 달만 있다가 진짜 중국으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진짜로 한 달만 쓰려고 주택을 빌렸을 때는, 그게 명백할 때는 주임법이 적용되지 않죠. 주임법 제11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 건물이 등기가 된 건물인지 허가를 받고 지어진 건물인지를 안 따집니다. 그래서 미등기,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도 주거용으로 임대가 되었다면 이 법이 적용이 되고요. 존속기간을 1년으로 약정했어? 그럼 4조 제1항에 따라서 2년 미만으로 약정하거나 기간을 안 정하나, 그러면 자동 2년입니다. 자동으로 2년이 되는데 임차인만 선택적으로 2년보다 짧게 정한 1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고, 임대인은 그 선택을 못합니다. 임대인에게는 그냥 2년일 뿐입니다. 1년으로 해도 1년을 주장할 수 없죠, 임대인은. 자,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에 기해서 주택의 경매를 신청할 때는 반대 의무가 자기가 주택을 비워줄 의무예요. 그거의 이행을 집행 개시, 즉 경매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도록 정해놓았죠. 주임법 3조의 2 제1항에 경매 개시 요건 완화해서 그 집에 계속 거주를 하면서 주택의 경매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놨습니다. 맞는 말이고, 임차인이 소액 보증금 중에 일정 금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최우선적으로 변제를 받기 위해서 갖춰야 될 요건은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을 등기가 되기 전까지 대항력을 갖추면 됩니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만 하면 되고 확정일자까지 갖출 필요는 없죠.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그리고 소액 임차인이어야 되죠. 소액이어야 됩니다. 잘 아시죠, 이거는 뭐. 그 다음에 상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상인법은 일단 이 건물 자체가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임대차에만 적용됩니다.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상인법 제9조 기간에 정함이 없거나, 상인법 적용 대상이라면 기간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1년보다 짧게 정하면 임대차는 자동적으로 1년으로 하죠. 1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차임 연체기 2기가 아니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는 특칙이 있습니다. 10조의 8에 특칙이 있어서요. 3기입니다. 3기의 차임액에 달할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요건 틀렸네요. 그러니까 옳은 건 하나, 둘, 기억과 니은이 되겠습니다. 78번 가등기 담보법상 가등기 담보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실행할 당시에 담보물의 평가액이 피담보 채권에게 미달한다네. 근데 받을 돈은 1억. 집은요? 이 집은 8천밖에 안 돼. 그러니까 빼니까 마이너스가 나오네.
청산금을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내가 이거대로 다 먹고도 더 받아야 돼, 지금. 자, 그 상황인 경우에는 가등기 담보권자는 실행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틀렸죠. 그때도 통지해야 됩니다. 가담법 3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도 통지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없다고 통지해야 됩니다. 청산금을 너한테 줄 필요가 없다. 내가 가질 물건이 더 싸다, 지금. 이렇게 없다란 취지를 통지를 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귀속청산. 귀속청산은 사적 실행을 얘기하는 거죠. 권리취득 방식으로 실행하는 거. 사적 실행의 경우에 후순위 지당권자는 청산기간 내에 한해서, 청산기간은 통지하고 2개월 아닙니까? 2개월 범위 내에 빨리빨리 판단해서 자신의 채권이 아직 변제가 오지 않았어도, 도래 안 했어도 목적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청구할 수 있죠. 12조 2항에 있죠. 후순위 권리자 보호책 있습니다. 맞네. 답 2번이고요. 이렇게 경매를 딱 청구해 들어오면은 가등기 담보권자는 혹시 사적 실행을 진행 중이었다 하더라도 더 이상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게 되죠. 경매로 넘어가는 거예요, 실행 절차가.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한 채권자는 자기 자신이 통지한 청산금 금액에 대해 다툴 수 있다고? 다툴 수 없습니다. 통지의 구속력, 구조. 자기가 한번 통지한 금액에 대해서는 스스로 구속됩니다. 다시 재평가를 하겠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한 청산 금액이 정당하게 평가된 객관적 청산금 액수에 미치지 못할 때가 허다하겠죠. 그래도 담보권 실행 통지로서 효력은 없다가 아니라 있죠. 일단 통지를 했으면 그게 금액이 터무니없이 통지했다 하더라도 통지 자체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2개월 후에 그 돈을 주면서 본등기를 해달라 그러면 그때 채무자가 동시 이행 항매권으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평가한 청산금을 내가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 내 그 돈 받고는 절대로 본등기 안 해주니까 장난치지 말고 정당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된 청산금을 달라. 그 전까지는 본등기 못 해준다. 목적물 인도도 못 해준다. 라고 동시 이행 항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 처음부터 청산금 평가액이 정당하지 않다고 해서 통지 자체가 효력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통지는 효력이 있죠. 담보 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이 강제 경매를 통해서 매각되어도 담보 가등기 권리는 피담보 채권액 전부를 변제받지 못했다면 소멸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고요. 가담법 15조에 모든 가등기 담보권은 매각이 되면 가등기 담보권은요, 경매 시에 저당권 취급하거든요. 그리고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이지 않습니까? 담보 가등기도 마찬가지예요. 다 받았건, 뭐 채권 신고를 해서 다 받았건 못 받았건 담보 가등기 권리라면 매각으로 무조건 다 소멸입니다. 다 소멸입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죠. 저 앞에 뭐 있었죠? 답은 2번이고 이건 틀렸고요. 79번 집합건물법입니다. 틀린 것. 공용 부분은 공용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취득 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게 분리처분이 안 되거든요. 공용 부분은 전유 부분과 분리처분이 안 됩니다. 13조 2항. 그래서요, 복도를 20년 동안 소유의사로 점유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유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취득 시효 대상이 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구조상의 공용 부분, 복도, 계단 이런 거, 엘리베이터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별도로 등기를 해야 된다? 아니요. 이것도 13조 3항이에요.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공용 부분은 구조상의 공용 부분도 있고 규약상 공용 부분도 있죠.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구조상 공용 부분, 노인정 관리사무소, 규약상 공용 부분. 근데 둘의 차이는 구조상의 공용 부분은 아예 등기부가 아예 없고요. 복도, 계단에는. 규약상 공용 부분, 노인정 관리사무소는 등기부를 만들긴 만들되 표제부만 만들죠. 갑구나 을구는 안 만드는데 물권의 득실 변경 등기는 표제부에 하는 게 아니죠. 소유권에 관한 득실 변경은 갑구에, 그 외의 권리는 을구에. 근데 얘 둘 다 갑구나 을구는 애초에 만들지도 않으니까 득실 변경 등기는 둘 다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할 수도 없고 할 등기부도 없고요. 그래서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담보 책임인데요. 담보 책임 조항인데 집합건물법에 건물의 시공자가, 시공회사뿐만 아니라 분양회사, 시공회사 둘 다 담보 책임져야 되죠. 수분양자, 분양계약자들에게 담보 책임의 기산점, 존속기간의 기산점인데요. 전유 부분에 대하여 구분 소유자에게 지는 담보 책임의 존속기간은 사용 승인 1부터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사용 승인 1부터 계산하는 것은 전유 부분이 아니라 공용 부분이고요. 전유 부분에 대한 담보 책임의 제척기간 기산점은요, 인도한 날, 전유 부분이 구분 소유자에게 인도된 날, 그날부터 계산을 합니다. 다시 나올 문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지엽적입니다. 예. 그래서 그건 X이고요.
그래서 오 틀렸고 니은 디귿 틀렸나?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 80번. 갑은 2025년 10월 17일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의 소유의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병에게 매수 자금을 줬어. 경매 자금을 쥐어주면서요. 야, 네가 낙찰받아둬라. 하지만 내 거다. 이렇게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기를 하기로 약정. 명의시탁을 약정한 거네. 계약 명의시탁 약정. 병은 이 약정에 따라서 토지에 대한 매각 허가 결정을 받고 경매 참가해서 매각 대금을 완납하고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마쳤다. 그러니까 의 소유 토지가 경매 시장에 나왔는데 저거를 실제로 사고 싶은 사람은 갑인데 뒤로 숨고 앞에 병을 내세웠죠. 자금을 댄 거죠. 경매 자금을. 그래서 경매 절차에 참가해서 얘가 최고가로 써내고 낙찰을 받아서 등기를 마친 거죠. 얘하고 얘 사이에는 명의 신탁의 약정이 있었고요. 뒤에 숨어있는 요놈이 갑이 명의 신탁자고, 그쵸? 명의 신탁자고 앞에 전면에 나서서 경매에 참가하는 얘가 명의 수탁자고, 그들이 한 명의사 약정은 실명법 4조 1항에 따라서 무효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경매이기 때문에 보통 이게 매매일 때는 이 매도인이 저 뒤에 명의사 사실을 몰랐는지 알았는지에 따라서 몰랐을 때는 유효, 알았을 때는 무효 이렇게 되지만, 경매는 어차피 이 매도인이 매수인의 결정 과정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잖아요. 그 특수성으로 인해서 선의이건 악의건 관계없이 경매 절차하고 등기는 효력이 인정이 되죠. 그래서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얘가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부당이득이 아니고 얘한테 받았던 경매 자금이 부당이득이니까 돌려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옳은 것은, 자, 갑은 병에 대해서, 갑이 저 병에 대해서 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는 없지. 토지의 소유권을 얘가 정상적으로 취득한 거야, 정당하게. 얘는 얘한테 부당이득 반환 차원에서 이 매수 자금, 경매 자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 뿐이지 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갑과 병의 명의사 약정 사실을 이 경매당한 이 을이 알았다 하더라도 병은, 수탁자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경매 특수성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갑의 지시에 따라서, 신탁자의 지시에 따라서 수탁자 병이 토지를 매각한 후에 그 처분 대금을 갑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거죠. 얘는 완전히 허수아비 아닙니까? 얘에 의해서 조종되는 로봇처럼요. 얘가 지시를 해서 요 토지를 처분해서 처분 대금을 얘한테 갖다 바치기로 한 거죠. 그 약정 무효입니다. 이 약정은, 자, 이 토지는 자기 토지야. 팔아서 생긴 돈도 자기 돈이야. 그 돈을 얘한테 주기로 한 것은 명의신탁의 약정을 지키는 것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것도 효력을 인정해 줄 수 없다. 이것도 약정이 무효입니다. 무효입니다. 그래서 옳은 건 기억번인가요? 둘 다 틀렸나? 네, 기억. 디귿? 무효라고 했으니까 이거 맞죠? 그렇죠? 옳은 걸 찾는 거니까 기억과 디귿이 옳은 거고 니은은 틀렸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뭐 좀 빠른 속도로 해설을 해드렸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틀린 부분들, 틀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보물입니다. 보물. 여러분들을 합격시켜주는 보물이기 때문에 미워하지 마시고 잘 들여다보세요.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뭐 강의를 돌려본다든지 책을 찾아본다든지 해서 다음에 나오면 안 틀리도록 해두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실력을 향상시키시 바랍니다. 자, 이제 해설 강의 마치겠습니다.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